자, 이렇게 오를 때마다 항상 하락도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네. 요렇게 오르고 하락하고. 또 요렇게 오르고 하락하고. 또 요렇게 오르면 하락하고.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여기서 내가 1, 2년을 두고 갈 정도의 금액을 다 넣는다면 네. 하락하고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항상 고점에 있을 때는 내려오고 회복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 기간을 주는 시점을 저는 도망가자 시점이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20년차 전업 투자자이시죠. 김종봉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부자 되는지 마인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사실 뭐 그동안 계속 내부적으로 이렇게 네. 활동은 하고 계셨지만 네, 맞아요. 또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또 외부 활동 한 2년 만에 2년 하고 만에 있습니다. 네. 또 나오셨잖아요. 네네.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20년 넘게 계속 전업 투자자도 하고 네.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심상치 않다라는 네. 시장 분위기가 많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5천 간다.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실제 투자하시는 분을 좀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모셨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4천 직전인데 네. 우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4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제가 네. 계속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주도 섹터가 어떤 게 될지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지수가 많이 오르는 시점이 오면 분명히 지금과 같은 장이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장이 지금 이제 온 거고 4천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사실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는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지수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이 어떤 이유로 뭐 4천 정도를 본 거고 어떤 이유로 4천이 넘어가면 좀 조심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불러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네네. 우선은 연초에 4천 정도는 갈 것 같다고 예측한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제가 4년 전에 유튜브에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는 이슈로 도합 합산해 보니까 한 1,600만 뷰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전부 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이겨야지만이 지수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이긴 적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네. 그러다가 이제 근래 올 초부터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달랐고 3월 6월쯤에부터 이제 확실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의 평균값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평균값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섹터들이 반도체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가 안 가면 못 갑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려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올 초부터 한 6월 사이에 계속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지수는 좀 상승을 할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빨리 상승할 거다라고 미리 예측은 할 수는 없죠. 네. 이거를 알았다면 제가 지금 여기 없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가 보는 시점에서 저는 사실 약간 하락주의자예요. 항상 그 하락한다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승론자는 아니라서 뭐 여기까지 뭐 제가 더 갑니다 계속 갑니다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그럼 어디까지 갔을 때 조심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계속 분석해 왔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시점이 4천 부근이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차트를 네네.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인데 진짜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보시는 게 조금 크게 보기엔 좋아요. 추세적으로는 일봉으로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주봉을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요 버튼을 누르면 대한민국 상장되고 지금까지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흘렀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뭐 어느 시점을 봤을 때도 이 정도 올랐을 때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느낌이요? 네, 지금 느낌을 봤을 때 그냥. 왠지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고 나서 지수가 이렇게
지켜주는 척하다가 무너졌어요. 네. 그죠? 맞는 말이었다, 그죠? 뭐 이때쯤은 어땠을까요? 이때요?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사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때도 뭐 이때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허리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 정도. 그래서 허리 정도라고 지금 지수가 허리 위냐 밑이냐 정도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안 본다 생각하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요? 아니 뭐 차트만 보면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네,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쫙 빠지고. 네. 나쁘지 않았지만 뭐 또 한 1년 있다가 뭐 지수가 거의 뭐 한 30-40% 이렇게 빠지죠. 네. 그러니까 항상 많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요. 네. 근데 반대로 많이 내렸을 때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오르면 이렇게 네. 급하게 오르면은 그만큼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다. 네. 그거 진짜 주식 경험이 똑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가 사람들이 이때를 되게 많이 희망을 하거든요. 이때 언제냐면 제가 저도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요때였는데 요 시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봤을 때도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대한민국 경기가 좋다는 소리를 이때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04년도부터 서브프라임 오기 전까지. 네. 그래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섹터의 1등들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왔을 때 조선부터 시작해서 그때 네. 이때 조선 자동차들이 엄청 핫했거든요. 그 이때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이때만큼 좋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은 오진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장기 우상향.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오를 때마다 항상 하락도 존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네. 요렇게 오르고 하락하고 또 요렇게 오르고 하락하고 또 요렇게 오르면 하락하고.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여기서 내가 1, 2년을 두고 갈 정도의 금액을 다 넣는다면 네. 하락하고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수가 엄청 많아졌는데 이때보다는 좀 조용하죠 사람들. 네. 코로나 때는 막 열광했잖아요. 그 동학 개미 운동도 나오고 네. 막 엄청 열광했었는데 지금 왜 안 열광이 되냐면 이미 여기서 다 물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기서 다 물렸기 때문에 그런 한 현상이 3, 4년 발생. 동안 계속 물려 있는. 그죠요. 이제 막 회복했다. 맞아요. 그래서 열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면 왜 열광을 했냐? 이때 시장에 진입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결국에 이때부터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식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5년 동안 힘들기만 했던 거죠. 특히 네. 뭐 특정 섹터에 몰빵을 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70%, 80% 지금도 네. 2차 전지도 그렇게 많이 올라도 마이너스 70%막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몰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온 이유가 들어올 사람들이 이미 이때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열강이 안 생기죠. 네. 사람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뭐가 생기죠? 열광이 생기죠. 너도 벌었네, 너도 그렇죠. 벌었네, 너도 벌었네. 근데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지금은 주변에 이때만큼 너도 벌었어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때. 그럼 지금 저 주가 상승은 결국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이다. 그죠. 특정 섹터들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코로나 때 저 시기쯤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같이. 네.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나 뭐 우리가 원전이나 뭐 한 4-5가지 섹터, 로봇 뭐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소외받는 장. 저도 사실 제 계좌에 그런 아닌 종목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소외를 받죠. 그래서 그 소외 받는다고 해서 고점에 따라 들어가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시점이 고점이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크게 지수를 볼 때 2가지 패턴으로 봅니다. 하나는 레벨업 구간이고 네. 하나는 도망가자 구간입니다. 네. 레벨업 구간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주가가 엄청 급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와요. 네. 그러면 이 급등한 만큼 이 폭만큼 한 번 더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비슷한 폭이에요. 여기서 여기만큼 오르는 거, 네. 여기서 여기만큼 한 번 더 오른다. 이게 레벨업 구간이에요. 그럼 도망가자 구간은 어디냐면 레벨업을 한 번은 하고 얘가 더 이상 레벨업을 안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업을 이제 한번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가고 나서 행보할 때. 네, 행보할 때. 그때는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번 레벨업은 안 하나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지 많지는 않다. 않아요. 쉽지 않다. 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 지금 경기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레벨업이 되면 5천이 갈 거고 네. 두 번째에서 끊기면 4천에서 4,500 사이에서 멈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때 제가 처음 유튜브 나왔을 때예요. 그 21년도에 네. 지금으로 5년 전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는 걸로 이때 처음 나와서 제가 지수가 안 갈 수도 있다. 네.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욕을 진짜 바가지로 먹었어요. 지는 주식으로 돈 벌고 우리는 주식으로 돈 못 벌게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얘가 안 빠지고 한 6개월을 버텼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 촬영했던 거 초창기 댓글에 보면 욕이 엄청 달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도 이거예요. 저는 레벨업 구간을 받고 이제 도망가자 구간인데 도망을 가야 되는 구간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차트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한 번 올랐어요. 여기까지 네. 올랐죠. 지금은 레벨업을 한번 하지는 않은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번 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오르고 한 네. 번 오를 때까지는 우리가 밑에서 사지 않으면 보유만 하고 있지 뭐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구간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요만큼 오르고 행보를 하면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 있죠. 이게 레벨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이렇게 고민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레벨업을 지수가 레벨업을 한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저는 뭐라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뭐 4천에서 4,500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요. 행보.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는 뭐가 경기가 줘야 된다.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 이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폭만큼 오른다고 했죠? 첫 이거, 번째만큼.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만큼 폭으로 더 오르면은 지수가 어디냐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천이 되면 한 번의 레벨업 구간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더 오르면 4천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폭만큼 오른 폭만큼 한 번 더 폭이 오르면 4천 정도 될 건데 이 4천에서 이제 더 가냐 안 가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또 우리는 4천에 왔을 때 도망가자 신호가 나올 건지 레벨업을 한 번 더 할 건지. 네. 근데 4천이 넘어가 4,500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경기도 좋아야 되고 삼성전자도 계속 가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올 거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4천까지 4천에서 4,500까지가 제가 보는 상승장의 끝 같은 느낌인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스윙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분들보다 정보력이 적기 때문에 네.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오면서 봐왔던 경기 저도 어쨌든 서브프라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위기까지 다 경험해봤으니까 지금 제가 받는 시점은 이 레벨업 구간이 끝나면 분명히 행보하는 장이 나올 거고 행보가 끝났을 때는 조금 위험한 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4천까지 가는 거는 어쨌든 반도체 섹터주가 많이 올라가줬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 5천이든 뭐 5,500이든 가려면 나머지 업종들도 올라가야 되니까 다 같이 올라가야 결국엔 되죠. 한국의 경제가 좀 맞아요. 살아나야 되는 맞아요. 경기가 것까지 좀 갈 살아나야 것인가? 되는 상황이 좀 오는 거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는 제가 조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지금 높은 데일까요? 낮은 데일까요? 낮아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누가 봐도 지금 맞아요. 낮아 보이진 맞아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넣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이때 사면 좋은 기회였잖아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 올 때 돈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내가 억울하다 네. 생각이 들면 저는 포트를 30%까지는 그냥 구성해서 뭐 내가 어떤 포트를 가져갈 건지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어떤 섹터를 가져갈 건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 조금 억울하다 싶으면 30%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더 오르면 뭐 5천 가고 5,500 가면 30%로 계속 그냥 수익을 내면 되니까 네. 뭐 그냥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하락했을 때는 나머지 70%로 좋은 기회를 한번 또 잡을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 네. 되나요? 그냥 코스피는 그냥 쭉 빠질 때만 살아. 한번 저는 약간 좀 그런 주의자인데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국내 상장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1,4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로 치면은 한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는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네. 뭐 매매를 해봤거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400만 명 중에 대한민국에 아무리 지수가 잘 가도 섹터가 10개 이상은 동시에는 못 올라요. 많이 올라봐야 4-5개가 주도적으로 오르고 지금 로봇, 반도체, 뭐 조선 뭐 요 정도가 되겠죠. 방산 그리고 4개잖아요. 4개가 네. 지금 이걸 다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1,400만 명 중에 이 4가지 섹터에 한 몰빵한 사람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있겠죠. 무조건 있잖아요. 네, 있죠. 무조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나와서 이게 진짜 좋은 섹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언제든지 어느 시장에서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로또 맨날 10명, 20명 당첨되듯이 맞아요.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무조건 있죠.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조건 있는 거에 너무 열광하거나 포모를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너무 부러워 죽겠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꼭 그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다 하면은 내가 못 벌었다고 자책해요. 로또 당첨이 늘 되듯이 네. 그런 사람들이 늘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장에는 늘 그 좋은 종목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걸 내가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이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네.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 공부법을 사실 2년 전에 알려드렸어요. 2천억 양봉 아까 기억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천억 양봉만 여러분들이 좀 잘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고 4년 전부터 이야기했고 2천억 양봉. 네, 2천억 양봉이 뜬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주도 섹터가 돼요. 내가 2천억 양봉이 뜬 종목들을 10개를 내가 만약에 보유한다 치면은 그 중에 3, 4개는 무조건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주도 섹터가 돼요. 지수가 간다면. 네. 그래서 내가 일단 2천억 양봉 뜬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 내가 주식을 처음 해본다. 그럼 그냥 100만 원을 해요. 이거 잃어도 되고 없어도 좋은 돈으로 100만 원으로 2천억 양봉 뜬 종목 그리고 뭐 너무 단봉 말고 좀 장대 양봉이라고 부르죠. 뭐 8에서 10% 정도 양봉 뜬 종목들을 그냥 담아 보세요. 10만 원씩. 그럼 네. 10개 포트가 담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10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3개월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손해 나는 것도 있고 수익 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지수가 지금처럼 많이 오르면 수익 나는 게 많아질 거고. 지수가 많이 빠지면 2천억이 뜬 양봉이 안 나와요. 네.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고점에서 너무 많이 포트를 구성하고 저점에 있을 때는 종목이 안 떠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점에 있을 때가 훨씬 더 근데 보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는데도 2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을 터진 양봉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강한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시장의 평균보다. 네. 그래서 저는 지수가 빠질 때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지금처럼 오를 때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게 더 강한 섹터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내 눈에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미 엄청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한 1년 동안이라도 1년 정도만 그 시장을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대로 그냥 제발 10만 원씩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많이 올라서 지수가 오른 거니까 네. 반도체 외쪽의 업종에 투자한다고만 마음 네. 먹으면 지금이 과열 시장에 들어가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이 눈높이를 이제 맞춘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1차 상승이 끝나고 네. 2차 상승기 때쯤에 이때 안 올랐던 소외받았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어요. 1차 상승기 때는 바이오주하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거의 6개월, 1년 동안 뭐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그 이후에 2차 상승기에는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특히 3개월 그냥 우리가 지수로 봤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여기 복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때도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들이. 근데 이제 주도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진 않죠. 네. 왜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작으니까.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도 괜찮은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다 빠졌다. 네. 그러면은 100만 원이 손실이 많이 나겠죠. 네. 아마 많이 날 거예요. 근데 대신에 큰 돈을 지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올라갔다? 그러면 공부도 됐을 거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도 섹터를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실전 투자 영역에서 볼 때로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번에 그 상법 개정부터 네. 해가지고 뭐 배당 분리과세, 네. 뭐 자사주 소각 이런 네. 것들 과거랑 아예 그 한국 국내 주식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버리겠다.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이 가격까지 올라온 것이다. 뭐 어떤 실적이 바뀐 게 없는데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약간 뉴 노멀로 옛날에 맨날 박스피 2천인데 이제는 한 3, 4천이 기본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그 체질 개선으로 이 주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뭐 로봇 관련주나 뭐 섹터주나 반도체나 이런 게 뭐 그런 체질 개선으로 이게 오른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사실은 뭐 원전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정책과 관련된 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거나 성장성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은 항상 정책은요 늘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년 동안 봤을 때 뭐 국내 주식 시장에 뭐 퇴직연금을 유입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 뭐 그렇게 했는데도 10년 박스 피었어요. 이 시기에도 그랬었거든요. 네. 이 시기에도 그랬었는데 퇴직연금 일로 다 들어올 거고 우리는 여기 비과세 해줄 거고 뭐 이랬는데 10년 동안 박스 피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 하락을 막을 수 없고 정책이 상승을 주도할 수 없다라고 보는 편이긴 해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실적과 실적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 정책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정책을 실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정책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면 네. 대표적인 기업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뭐 막 증권주, 증권주들. 뭐 은행주 이런 것들. 근데 아무도 은행주, 증권주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뭐 관심 있는 거는 대부분 로봇, 뭐 아까 이야기했는 뭐 방산, 뭐 아니면 2차 전지, 뭐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쏠리고 그쪽으로 돈이 몰려서 반도체 지수가 지금 오르는 건데 그 정책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은 사실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럼 일종의 약간 좀 과열 양상도 보인다. 네, 맞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제 눈에도 보일 만큼의 다른 종목들의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올라온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럼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오른 걸는 그 정책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더 레벨업인지 도망가야 되는 구간인지 네. 지켜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슬슬 좀 도망갈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일단은 제가 도망가자가 뭐냐면 도망가자는 폭락이 한번 나와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네. 한 번 나오면 근데 항상 지수는요. 한 번 폭락하면은 제자리로 한 번은 돌려줘요. 그러니까 네. 본전 찾을 기회 한 번은 줍니다. 한 번은 줘요. 네. 사람들이 그때 안 나가서 그래요. 네. 제가 가치 투자에 실패했던 것도 그때 저도 안 나오고 더 샀어요. 네. 적금 다 털어가지고. 네. 15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죠. 아, 본전 준 시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올인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기서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가장 마지막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이거 한번 크게 폭락하고 반등 나왔을 때 이때 들어와요. 네. 대부분 이때 들어와요. 올라가는 도중에는 못 들어와. 너무 많이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때 들어오고 내 말이 맞네 하고 이때 1년 동안 뭐 갖고 있는 돈 다 넣는 거예요. 이제 수익이 나오니까. 그리고 물리면 물 타다가 돈이 없어서 물 못 타고 결국에는 몇 년 있다 본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늘 반복됐어요. 역사는 항상 반복됐거든요. 저도 이때였어요. 이때 이렇게 엄청 급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또 급등을 하고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그 적금 해약해서 다 넣고 네. 이때 내 말이 맞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50%를 맞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랐지만 뭐 마이너스 50%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버티더라고요. 네. 못 버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장이지 않나.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한 번 내려오면 회복은 한다 그랬잖아요. 네. 요때도 한 번 내려오고 회복 기간을 주죠. 항상 고점에 있을 때는 내려오고 회복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 기간을 주는 시점을 저는 도망가자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 포트를 좀 줄이고 그리고 뭐 더 가면은 그때 사도 되니까 네. 굳이 여기서 포트를 무한대로 늘리는 거는 저는 추천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맞아요. 여기서 뭐 벌어봐야 얼마나 더 벌겠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뭐 올인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그 느낌인 거죠. 다음번에 기회가 또 온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평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책을 또 쓰셨죠. 김종봉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을 또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돈 다 빼가지고 현금 들고 계신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다 넣냐? 아까 그래서 이제 양봉 2천억 얘기해 네. 주셨는데 어떤 그 다음 네. 다음번 주도주 이런 네. 거를 찾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똑같이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저는 찾는데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게
키움증권 기본 차트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이 처음에는 안 보여요. 거래량만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거래대금을 추가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 차트가 이렇게 아마 다들 처음에 HTS 키면 네. 이렇게 돼 있으실 이렇게 돼 거예요. 있는데. 근데 거기서 지표 추가에 들어가셔서 그냥 여기 거래대금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거래대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거래대금이라고 뜹니다. 네. 그럼 2천억이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 숫자가 20만이 2천억이에요. 네. 단위로 따지면. 그래서 2천억이 나왔을 때 양봉이 떴을 때 그때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이 이전에는 되게 안 나왔어요. 2천억이라는 양봉이 나온 적이 거의 1년 동안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언제 나오냐 이렇게 쭉 있다가 요날 딱 나옵니다. 6월에. 네. 2천억짜리 그 양봉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자, 나 2천억짜리 장대 양봉 찾았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요새 챗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 회사 뭐야? 에코프로가 뭐 어떤 섹터야? 물어보면 이 에코프로는 2차 전지 관련 섹터고 관련 종목은 뭐야? 다 알려줘요. 네. 그러면 그 관련 종목들도 다 같이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천억이 터지고 나서 이 양봉이 처음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내가 이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진다고요. 이걸 2년 전에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대표님 이거 2천억 거래대금 터지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봐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냐면 여기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는 0177 특정일자 상한가 하한가라고 있어요. 네. 이제 여기 가시면 거래대금이라고 있죠. 이게 원래는 전체 조회로 돼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네, 2천억이라고 치시면 돼요. 이렇게 네. 2천억 이상부터 뭐 최대 거래대금까지 이렇게 딱 치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2천억 터진 거는 없네. 상승 종목 중에 2천억 터진 X게이트가 있네. 네. 그럼 X게이트는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X게이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보니까 이때 이미 2천억짜리가 한번 터졌어요. 네. 그 이전에 2천억 있나요, 없나요? 당분 없었네요. 없죠, 네. 없죠. 네. 한 10개월 동안 없었어요. 근데 그럼 이때 뭔 일이 있나 보다 저기. 그렇죠. 이렇게 뭔 해서- 일이 있다 보다 이렇게 이 생각하시면 회사에 됩니다. 뭔 일이 있나 보다. 맞아요. 아. 내가 모르는 우리가 모든 섹터를 다 실적도 보고 종목이 뭐 하는 회사고 뭐 이런 거 다 성장성도 보고 다 못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일반인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네, 이거 모든 종목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차단한 게 2천억이라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천억이 이때 떴었네. 그럼 이때부터 내가 계속 했었으면 요거 떴으니까 뭐 눌림이 나왔을 때 사볼까? 뭐 아니면은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몇 프로 빠졌을 때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수익이 없겠죠. 그러면 그죠? 이제 중요한 거는 2천억이라는 게 네. 뭐 시총이 엄청 크면 네. 금방금방 뜨는 거니까 맞아요. 어떤 시총의 기준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0조 넘어가면은 떠도 크게 많이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해요. 아, 그럼 10조라는 금액이 넘어가면 거래대금 2천억이 잘 터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양봉의 크기가 오늘 보니까 지수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시기다 보니까 한 8%대를 기준으로 해서는 1000종목 상장사 중에 한 5종목 나왔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지수가 빠지면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러겠죠.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심택이라는 종목은 이미 이때도 나왔죠. 한번 터졌네요. 이때 네, 터졌죠. 네. 이때 샀으면 어땠을까요? 이전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반도체다. 그러니까 이때 검색해서 봤는데 반도체다. 뭐가 있나 보다. 네,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미 2천억이 나오고 나서는 계속 2천억짜리 터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제외하는 거예요. 이미 많이 나왔던 종목은. 네. 그래서 이 종목 제외하고 X게이트는 한 번 나오고 이제 두 번째네. 그리고 아직 많이 안 올랐네. 네. 그래서 뭐 한 번 넣어도 보고 포트에 넣어도 보고 이것도 진짜 많이 올랐다 이미 그죠? 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좀 패스를 하고 그리고 얘는 시총이 너무 커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너무 큰 것도 패스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루에 한두 종목밖에 포트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조금 지속적으로 잠깐 한두 달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그냥 넣으시라는 거예요. 네. 넣고 그냥 흐름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얘도 여기서 2천억이 터졌네요. 네. 그럼 2천억 터졌으니까 이때 흐름을 보고 매수해놓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포트를.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안 무너져요. 자, 2천억이라는 게, 자,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를 거의 뭐 구간 값을 최소 수천 번 이상은 봤어요. 네. 그랬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의 양봉의 거래대금의 수치가 2천억이라고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2천억짜리만 다 보면 충분히 공부도 되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뜰 건지도 2천억을 다 모아보잖아요. 또 신기하게 비슷한 섹터들끼리 다 있어요.
그럼 그게 뭐 3개월 있다가 주도 섹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미 이제 시총도 많이 크고 시가총액도 크고 또 여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이미 네. 터지는 구간이 많이 나왔는데 두산도 한참 거래 대금 없다가 2천억이 터지는 구간들이 이럴 때예요. 이럴 때. 2천억이 처음 터졌고 요때도 터졌고. 네. 근데 요때 터진 거 보고 너무 많이 올랐네? 이거 좀 보수적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그동안 2천억이 한 번도 안 터지죠. 네. 그러면 더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2천억이 터져야지만 뭐다?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때 2천억이 네. 터지네요. 이렇게. 10만 원대. 네, 여기 2천억이 또 터지죠. 네. 그럼 2천억이 더 이거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2천억이라는 거는 어떤 뭐 기관이나 뭐 네. 외국인의 어떤 유입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2천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기관, 외국인, 뭐 개인 다 합친 거죠.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모였다라는 갑자기 거잖아요. 쏠린다. 맞아요.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그날 매수 매도됐던 금액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활발하게 됐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양봉이 뜬 거니까 의도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2천억이 뜬 종목들은 강한 섹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을 그 시작점 어딘가 부근에서 2천억이 처음 터졌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네. 그러면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하냐? 지금 오늘 터진 거 말고 그러면 이게 특정 일자 상한가 한가가 옛날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뭐 한 3개월 전에 2천억 터진 거 한번 보자.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2천억 터진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8%짜리, 이거는 3개월 전에 2천억이 이건 선물이네요. 이거는 주식이 아니고. 네. 자, 풀무원도 보니까 2천억이 터졌던 시점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때 2천억이 터졌을 때 내가 매매를 했다면 8월 1일 날, 요 날이네요. 요 날 내가 2천억을 보고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들고 가볼까?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한 번 더 빨리 나왔죠. 그래서 이때 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터졌을 때는 조금 고점이니까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을 한번 훑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2천억이 터지는 거. 맞아요. 아주 그게 제일 좋죠. 아주 오랜만에.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좋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 중에서 나온 거는 진짜 좀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방법이 좋은 점은 말씀하신 거대로라면은 네. 그 막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 막 그 네. 막 과열되는 거를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늘 시장이 오를 때 또 시장이 안 오를 때도 그 늘 주도주는 있다고 봐요. 섹터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빠졌어도 바이오주들은 바로 올라왔거든요. 2천억이 바로 터지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이오주들은. 그런 것처럼 시장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그때를 주도하는 섹터는 반드시 나와요. 근데 그 섹터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이오만 2천억이 터졌어요. 계속. 그러면 이건 무조건 바이오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터졌던 게 언택트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터진다는 거. 요번에도 하락했을 때 반도체 터지고 로봇 터지고 원전 터지고 다 그렇게 지수 바닥에서 다 터졌던 종목들이 지금 뭐 2배, 5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 이건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제가 언제 또 활동을 한번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4년 전에도 하고 2년 전에도 했는데 이걸 근데 실제로 활용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두산 같은 것도 200~300%, 하나도 200~300% 이렇게 해서 그 DM으로 일지 보내주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유튜브 보고 네.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했고 그래서 지금 뭐 재산 8배 늘었다 10배 늘었다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발.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시작점의 개념이라면 네. 그 다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 네. 회사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또 별도 얘기인 거죠. 그렇죠. 얘를 산다고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종목을 관심종에 넣고 이게 뭐 하는 섹터인지 검색해보고 그리고 뭐 요새는 유튜브에도 원체 여러 좋으신 분들이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가치를 알려주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거 들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납득이 되네. 맞네. 그러면은 이제 포트에 넣고 납득이 안 되네. 나는 이거 너무 높은 것 같네. 한 포트에 빼고 이런 연습을 제발 좀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너무 작은 소형주들은 못 사겠어요. 2천억이 안 터지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소형주도 당연히 뭐 변동성이 크니까 더 네.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네. 굳이 그걸 할 필요는 맞아요. 일반인들 그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저희 같이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단기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영역인 거고 일반 여기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첫 번째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기준을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단기 매매로 불을 좀 빨리 잃었고 그리고 수익 매매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첫 책을 쓰고 8년간 활동을 했더라고요.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네.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요 네 번째 책이 끝나면은 이제 좀 휴식기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전업 투자자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네. 다시 음지로 돌아가서 네. 제가 하던 투자나 잘 하고 또 제가 그간 또 쌓아 올린 브랜딩이나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데만 힘을 쓸 건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스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직접 그때는 이제 스윙을 합니다 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해서 스윙을 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냅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 항상 그런 질문이 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기 매매 잘해서 네. 항상 그렇게만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뭐 제가 다시 내년부터 전업 투자자 돌아가서 스윙도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면 그때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의 양봉을 찾고 그 종목 안에서 단기 매매를 하든 스윙을 하든 그 포지션을 가진다.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의 시작점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2천억이라는 금액이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요런 식으로 접근법이 혹시 그 미국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사실 미국은 솔직히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지수를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나라든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미국이 어쨌든 전 세계의 대장주잖아요. 네. 전 세계 대장주라고 본다면 그거는 주식을 계속 내가 두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뭐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든 뭐 아니면은 뭐 하락했을 때만 또 계속 추가 매수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유의 관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국내 주식이니까 저도 미국 주식을 스윙을 해서 뭐 계좌로 돈을 크게 많이 벌어본 걸 한 번도 공개도 못 했는데 그걸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서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주위에 뭐 미주를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물어본다면은 뭐 비슷하게 국내 장을 잘하는 친구들 미주 잘하더라고요. 차트의 논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흐름으로 살펴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천억이 넘는 것들을 이제 골랐다고 치면 사실 그 다음 단계는 잘 아직 와닿진 않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2천억이 터지는 게 여러 개인 거를 갖고 있는 섹터 네. 거기에 좀 더 집중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어떻게 저는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2천억이 만약에 에코프로가 터졌다. 그때 당일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4종목이에요. 네. 시리즈가. 그 중에서 에코프로만 2천억이 터졌어요. 네. 그럼 나머지 안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섹터로 넣어놓으시라는 거예요. 2차 전지 섹터로. 관련주들. 네, 맞아요. 근데 그 4종목을 다 하지 말고 2천억 터진 한 종목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섹터를 여러 개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 몰빵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은 장이 좋든 안 좋든 한두 섹터는 늘 돌아요. 근데 내가 한 섹터에 몰빵을 하면 딴 섹터하고 내 섹터가 소외받았을 때 엄청 소외감을 느껴요. 그 몇 개월만 보유하고 있어도 막 그렇죠. 딴 거 다 올라가는데. 바로 포모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 5개 이상 섹터. 2천억이 터진 게 만약에 그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여러 개 터졌다. 그럼 그 중에 한 개만 편입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는 한 종목만 편입을 시켜서 가고 그럴 때 어떤 섹터 같은 섹터면 그럼 대표님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에요 하면 2천억 터지고 3천억 터지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3천억이 더 좋은 맞아요. 그렇게 그냥 우선순위를 매기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만 대신에 섹터 한 개. 내가 좀 억울하면 2개. 그렇게 해서 100만 원으로 10종목을 한다면 5개 섹터, 2종목씩 한 섹터다. 다만 시총 10조 넘어가는 것들은 좀 제외를 해라. 네, 맞아요. 가능하면.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일단 우선순위로 제일 높고 두 번째는 그런 종목들이 또 공부하기에 조금 빡센 게 한 종목당 뭐 70만 원하고 30만 원 이러면은 또 네. 공부의 개념보다는 또 돈이 먼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대략적인 어떤 그
성공률이랄까? 뭐 예를 들어 2천억 넘는 것들을 기계적으로 막 담아요. 네. 뭐 10개로 쪼개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래도 벌 확률이 확실히 좀 높나요?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뭐 확률이 8, 90%까지 나오죠.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확률이 8, 90%까지 나오고 그럼 지수가 하락했을 때 너무 많이 확률값이 떨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네, 지수가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종목이 적게 나오겠죠. 근데 그 종목이 확실하게 내가 섹터의 대장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그 종목은 오히려 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같이 좋은 장에서는 한 5개의 섹터, 안 좋은 장에서는 한 3개 섹터 그런 식으로 해서 포트를 구성하면은 저는 진짜 3년을 이거를 해서 3년의 성과치를 그러니까 제가 안 해봐가지고 이걸 답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해보고 자 집도 투자해보고 네 결과치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단기 매매 영역에서는 이런 종목들 안에서 단기 매매했을 때는 일일 확률이 거의 한 달로 보자면 잘 없어요. 그러면은 10조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사실 많이들 사시거든요. 대부분 네, 요즘에 맞아요. 뭐 다 주도주들 막 10조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다 비싸졌으니까. 네.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 굳이 네. 그거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냥 아니요.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그걸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전 재산을 넣을 만큼의 확신을 가질 만한 그릇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큰 회사들은.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조가 넘어가 20조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그 많이 오른 종목에 내가 가진 돈의 30% 이상을 넣어놓고 버텨라.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눈으로 리스크가 감당이 안 되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조선주로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깡통 비슷하게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기억하시면 돼요. 대형주라고 해서 안 빠진 종목 없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이제 10만 원 갔다 했지만 5년 동안 반토막 나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맞아요.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뭐 저 봐라 계속 사면 된다 했잖아. 5만 원대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거의 없죠. 없어요. 네. 왜냐면 10만 원대 다 물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또 다 내 전 재산을 올인하면 또 똑같이 그게 반토막 났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조금은 여러분들 돈은 남이 아닌 여러분들이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신간을 쓰셨죠. 김종봉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네. 지금 이제 주식 관련해 가지고 뭐 기법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수 얘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알아도 결국에 네. 멘탈이 이게 약하면 네. 못 해요. 이거. 그럼요. 특히 뭐 그럼요. 부동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주식 그렇죠. 쪽 가고 뭐 코인 가면은 이거 너무 힘들어하죠. 양봉 터지고 바로 다음날 빠지면 바로 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멘탈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책 내용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걸까요? 이번 책의 내용은 사실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2년 전에 사실 제가 돈은 너로부터다라는 책을 쓰면서 여기 또 부일남님 채널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엄청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그 분들의 이제 창업 과정을 컨설팅을 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되게 재밌고 즐겁고 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과정은 알겠는데 네. 달고 나서 그래서 대표님 저 뭐 해야 돼요? 다 그런 걸 궁금해하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화 시켜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창업을 하는 테크트리가 공식화 시켜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창업을 하면서 투자에 소외받지 말라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수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담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게 다들 뭐 꿈을 꾸긴 하지만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맞아요. 요즘에 자영업 뭐 이런 게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창업도 이제 뭐 어떤 식당이나 자영업 네. 이런 것들 떠오르고 네. 뭐 커피숍 했다가 망했다 이런 네. 얘기만 들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창업하면 커피숍, 요식업, 식당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창업은 나를 파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참 한 4, 5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 무자본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 엄청 많았었잖아요. 네. 그 무자본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담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육아템을
파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뭐 다이어트 책을 파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뭐 요새는 예전처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예전에는 진짜 없었는데 지금은 무형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플랫폼도 너무 다양해졌고. 네. 그래서 책의 핵심은 내가 가진 어떤 한 가지의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팔아라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본질이 없는데요. 그렇죠. 뭐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팔 게 없는데요 하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공식화시켜서. 그래서 그 과정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 책 쓰고 이제 그 후기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후기 받아보니 요번에 어떤 감동적인 후기가 있었던 게, 일흔이셨던 분이신데 70대가 되셨대요. 네. 70대가 되셨는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 일을 안 해본 게 너무 후회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나이에 본인이 팔 걸 찾아서 어떤 걸 팔 건지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하겠다라고도 적어놨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역시 팔 게 없는 사람은 없구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일남님도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자기 선언문을 통해서 지금 정보를 주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다 그렇게 하나씩은 있다라는 거. 저도 안녕하세요. 20년간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 제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또 팔고 있죠. 네. 그죠? 근데 또 누군가는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동안 독박 육아를 하면서 독박 육아 힘듦을 알고 있는 뭐 육아템 전문가 누구입니다 하면서 육아템만 올려서 파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내 환경에서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 쓰실 수 있도록 미션지를 한 14개 정도 넣어놨는데, 네. 14개의 미션지를 다 쓰시면은 나는 뭘 팔 수 있는 사람이다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는 없는데. 맞아요. 내가 없어 나는. 맞아요. 요거 하면서 하루에 한번 좀 들어보세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시킨 거는 자기 소개서를 써보는 거예요. 네. 자기 소개서는 어떤 거냐면 나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꿈꾸는 것까지 써보는데, 우리가 자기소개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걸 쓰냐면은 나의 스펙 뭐 이런 걸 써요. 근데 그런 거 쓰지 말고 나의 육아기 때는 어땠고, 난 뭘 좋아했고 뭘 싫어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고, 나는 어디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이거 미션에 다 있거든요. 솔직하게 써보고 나서 만들어지는 자기선언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 자기선언문이 뭐냐면, 저는 20년간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 제이비입니다라는 세 줄의 문구로 저를 소개해 왔어요. 네. 제가 이거를 2018년도 양재 나오자마자 이 문구로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년간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치는 이라는 단어는 제일 위에 줄의 단어는 저의 과거예요. 네. 20년간 돈을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20년간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치고 있는, 이건 저의 현재예요. 네. 두 번째 줄은. 그리고 마지막 줄은 전업투자자 제이비입니다.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또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보자면, 최근에 이제 있었던 분이신데 이분도 직장 생활만 계속 하면서 나는 없대요. 본질이 절대 없대요. 그런 분들 많죠. 절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막 썼는데 자기가 관심 있던 게 뭐였냐면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원룸에 사셨거든요. 네. 직장 계속 다니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인데, 본인이 이제 원룸에서 계속 출퇴근만 반복하니까 할 게 없어 자기는 취미로 자기 원룸을 예쁘게 꾸미는 걸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자기소개서는 8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원룸에 살며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 전문가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원룸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색깔은 뭘 해야 되고 가구는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이런 거만 엄청 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의 집 이런 데 플랫폼이 많잖아요. 그런데 베스트 댓글 달고 그 협찬 받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서 전자책을 만들어도 되고, 네. 뭐 원룸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꿀템 10가지, 다이소에서 사는 원룸 30대 남자 꿀템 5가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AI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또 그 플랫폼과 협업해가지고 뭐 제품도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안 써봐서 그래요. 그 자기소개서 쓰고 자기선언문 쓰면은 결과론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경력 단절과 관련해서 육아를 하면서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좀 힘들어 하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5년차 경력 단절해서 너무 힘든 건데, 내가 처음에
육아를 시작하면서 이건 걸 준비해놨으면은 지금 좀 안 후회할 건데라는 거를 또 블로그로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컨설팅했을 때 추구하는 거는 어디 가라 그랬냐면 그 문화센터 있잖아요. 애기들 뭐 데리고 2살, 3살 데리고 그때 이제 엄마들한테 할 수 있는 강연으로 네. 이런 걸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사례는 저번 책을 쓰고 이제 제가 그 60대 아주머니 분을 이제 만나서 미팅을 했었는데 자기 소개서를 써오신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1시간 동안 이제 출판 강연회에서 당첨되셔가지고 상담권에 당첨되셔가지고 1대1로 그냥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네. 거거든요. 자기 소개서를 써오셨는데 본인은 이제 뭐 40년간 주부 생활만 했기 때문에 진짜 팔 게 하나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근데 자기 소개서를 써오신 걸 읽어보니까 본인이 키가 엄청 작으시고 남편분도 키가 엄청 작으세요. 60이 두 분 다 안 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걱정돼서 아들한테 건강 주스를 계속 몇 년째 먹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키가 180이 넘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건강 주스를 팔자 그러면 네. 레시피를 네. 요새 팔 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사업화를 물론 지금은 안 하고는 계세요. 네. 하지는 않으시는데 제가 근래에 또 연락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혹시 하시냐 하니까 하셨다가 이제 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팔 거를 또 하나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 다 팔 거는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걸 단지 내가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장점에서 찾고 뭐 우리가 관심에서 찾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결핍에서 찾는 건데 저는 결핍에서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분이 그 당시에 40대로 돌아가서 아들을 건강 주스를 먹이면서 글을 쓰고 그때 창업을 했으면 네. 엄청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 정도의 열정까지는 아직 내가 올라오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팔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으신 분들이나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켜본 결과 엄청 많이 지켜봤거든요. 컨설팅도 오래전부터 했었고 3년 정도 하면 자신의 급여는 다 뛰어넘었고요. 10년 정도 했을 때 월천을 못 본 사람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실수령액으로 10년 후에 월천 이상 받는다. 보장되면 회사에 집중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회사를 다니시면서 부캐를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딱 2시간씩. 네. 그래서 그 어떤 걸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자기 선언문 쓰고 그 자기 선언문을 이제 알리는 일을 하시면 돼요. 어디서? 채널에서. 네. 그래서 블로그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블로그에서 좀 익숙해지면 인스타그램 스레드도 가고 거기서도 익숙해지면 유튜브로 오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유튜브 하려면 대부분 안 돼요. 네, 힘들죠. 포기하거든요. 네, 포기해요. 포기하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부터 쓰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와 같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으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어떤 노하우를 맞아요. 뭐 아주 비싸게 뭐 못 팔더라도 네. 그런 거 수요 있는 사람들만 찾으면 맞아요. 근데 거래가 되는데 맞아요. 그 찾아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지금 엄청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다라고 생각하는 시장도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시장은 되더라고요.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방법을 완전 그냥 하면 무조건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식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한번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뭔가 창업을 하거나 네. 부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뭐 걱정이나 두려움 그리고 이제 네. 이걸 할 때 어떤 뭐 시간 뭐 손해 뭐 이런 것들을 네. 고려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하기보다는 네. 그냥 뭐 이렇게 주식이나 뭐 네. 부동산 이런 걸로 해서 그냥 투자로 간다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실제로 투자도 하시니까 네. 투자로 하는 거를 하면서 이 창업도 같이 뭐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만으로 되는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투자도 해봤고 창업도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투자가 답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20대 후반, 그다음에 30대 초 중반까지도 투자를 안 하는 게 되게 미련한 거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투자는 공부를 엄청 해야 되는 투자였어요. 네. 하루에 5시간, 10시간 차트 보고 네. 그렇게 해서 기업 분석도 빡세게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투자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무조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제 밖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대화를 해보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저처럼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공부 없이 한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
그런 사례 있으면 저는 좀 제발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 없이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답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투자로만 부자가 된 사람 주변에 있으면 모시고 오면 제가 저도 구경해보고 싶어서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다 뭔가 사업을 하고 여윳돈이 생겨서 그 여윳돈의 멘탈로 투자를 해서 좀 더 빨리 올라온 거지. 맨 땅에 급여 받아서 투자만 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부자 됐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별로. 그래서 그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 거예요.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그 상황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루에 6시간, 10시간씩 공부해요. 근데 일반 우리가 그걸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간을 진짜 돈은 잃었다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못 되돌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창업에도 그런 거 아니야? 창업에도 시간 투자했는데 시간값 아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요. 투자해서 실패하면 남는 게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네. 20대 때 주식에 올인했다가 지금도 알바하고 30대 중후반인데도 네. 아직도 주식에 미련 못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력이 친구들. 없는 거죠, 뭐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창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창업과 관련해서는 실패해도 남는 게 무조건 생겨요. 채널이 남고 채널에 글 쓸 수 있는 방법이 남고 네. 내가 무형자산 다른 걸 팔 수 있는 경험이 남아요.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또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 내가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주식 투자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이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시작하되 가장 좋은 창업을 결핍해서 해라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다이어트 책을 제가 소개받았던 분인데 플랫폼 회사에서 소개받았던 분인데 다이어트 책을 팔아서 30억 매출 올리신 거예요. 20대 네. 후반의 여성이. 그리고 한 권 딱 팔아서. 그걸 문 닫았어요. 네. 그래 손만 비추고 그것도. 네. 이분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자기는 물만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인데 네.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선언문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에서 28년간 물만 먹어서 뭐 살이 찌는 체질에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요요 현상 다 겪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유지 중이라고 포지션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물론 네. 그분이 제가 컨설팅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과정이. 그러니까 그분도 뭘 정의했냐면 스스로 다이어트에서 요요가 온다는 거를 다이어트에서 요요가 오지 않는 방법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득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한테 강의로, 전자책으로. 몇 시에 뭘 먹어야 되고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몇 시에 잠들면 몇 시까지 먹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다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책이 제가 매출이 30억으로 알고 있어요. 한 권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결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어차피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다이어트 하는 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 나를 위한 일이니까. 그리고 시간을 쓴다고 해서 아깝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결핍에서 찾아낸다면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봐요. 그 실제 뭐 유튜버분들 중에 그 남성 피부와 관련된 유튜버들 중에 과거에 피부 안 좋으셨던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안 좋았던 분들이. 네. 다 안 좋은 분들이 그 과정을 극복하는 거를 남겨놓고 블로그 써놓고 그걸 유튜브에서 지금도 활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가장 결핍에 있는 순간에서부터 글을 쓰는 게 가장 나중에 창업에 좋은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핍이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공감을 많이 얻기 때문에 시장도 훨씬 더 크고 평범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계기로 창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했고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이 신뢰는 복리로 쌓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신뢰는 좀 기간으로도 쌓이는 맞아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지금 앞으로 살 빼겠습니다라고 네. 선언하고 네. 실제로 살 빼면 네. 그걸 기록만 남겨놔도 맞아요.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잖아요. 헬스장에 가서 그 PT를 끊을 때도 저도 옛날에 멸치였거든요. 엄청 몸이 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어떤 PT 쌤을 찾았겠어요? 옛날에 말랐는데 지금 몸 좋으신 분들을 네. 막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튜버도 그런 유튜버만 봤어요. 원래 몸짱인 유튜브가 아니라 옛날에 말랐는데 지금은 몸 좋은 일반인 이상의 네. 몸을 가진.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계속 보는 것도 그분도
그 멸치라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거고 네. 그걸 찾는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나 팔 거 있다 진짜고 봐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도 느껴지는 게 그 아예 그냥 전업 네. 투자로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네. 항상 이 사이클도 있고 뭐 힘들 맞아요. 때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 못 버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것도 투자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투자만으로 부자가 되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창업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투자는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뭐 지수 뭐 완전 폭락하면은 뭐 다 손실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네. 투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때 멘탈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네프콘하고 뭐 또 그 이렇게 투자로 또 다른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원해서 사실 시장에 나오긴 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성장을 하진 못했지만 뭐 그래도 뭐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되고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다 하는데 평범한 사람들 왜 안 하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자꾸 그 내가 평범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관점만 빨리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평범하다는 게 다른 사람들도 다 평범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훨씬 네. 높죠. 훨씬 높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그 플랫폼에서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러면 그 강의 소개 문구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제 첫 번째 매매 일지예요. 네. 하루에 10만 원 벌고 뭐 7만 원 벌고 이럴 때 그 2009년도 때 일지니까 그때 일지를 써놨던 게 지금도 무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잘 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는 공감을 많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가장 최악일 때 가장 많은 글을 써야 되고 가장 최악일 때 가장 많은 증거를 남겨놔야 되고 가장 최악일 때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게 평범한 사람이 불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뭘 해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진짜 3년을 쓰면 급여는 무조건 뛰어넘다 봐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10년을 쓰면 월차는 그냥 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부자 되는 방법도 어쨌든 뭐 책에 네. 나왔다고는 했지만 네네.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단계별로 맞아요. 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자 되는 3단계가 네. 있다고 하시는 네. 저는 이거를 책에는 3F 법칙이라고 담았는데 첫 번째는 find입니다. find는 내가 뭘 할 건지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스마트 스토어 해라 해서 스마트 스토어 무작정 하고 뭐 요새 상위 키워드가 뭐다 하면서 블랙 키위 들어가가지고 조회해가지고 팔아봐 안 팔려요. 네. 안 팔리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뭘 팔 수 있는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 사람이냐는부터 알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선언문이 파인드에서 최종적인 목표예요. 미니멀 라이프로 아까 잠깐 예시 드는 걸로 가자면 이 사람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를 미니멀 라이프 원룸에 필요한 것만 갖다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을 배울 때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로 뭘 팔든지 해외 대행으로 팔든지 스마트 스토어로 하든지 방법은 나중에 배워도 되니까 내가 뭘 팔 건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팔 거 아니에요. 네. 뭐 원룸에 안 살아본 30대 남성이 원룸에서 사는 30대 남성이 필요한 아이템 5개를 어떻게 찾습니까? 100개 올 수는 있어도. 네. 그리고 또 그 증거 사진들도 나만 남길 수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 쓰는 거. 우리 집이 원룸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 모두 다 파인드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찾고 나서 시작해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파인드입니다. 찾기 네.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사타, 포지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포기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나를 이제 계속 알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도대체 어디 알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블로그에 나의 정체성을 남겨놔야 돼요. 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남겨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 채널에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찾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원룸 사는 사람들 검색하면 카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집 이렇게 꾸몄고 저렇게 꾸몄고 그러면서 팬들이랑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니즈가 있는지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와 비슷한 즉 미니멀 라이프라는 걸로 성공한 사람들을 3명 정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 3명이 운영하는 채널로 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 또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책을 써서 파네? 어떤 사람은 뭐 오늘의 집에서 광고를 받네?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해서 잘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3명 정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대표님 어떻게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요새 시대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울 거, 그 다음에 내가 내 채널에서 쓸 거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쌓아 나가야 되냐? 내가 시장에 제안할 수 있을 때야, 내가 시장에서 제안 받을 때까지 쌓으셔야 돼. 이게 3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 저 블로그 쓰는데요 하루 방문자 10명도 안 되는데요 하거든요. 저도 미니원피 썼을 때 10명 안 됐어요. 하루에 5명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도 이걸 다 시켜요. 저희는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시키는 게 첫 번째 입사한 글을 써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창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오자마자 3년 안에 월급 뛰어넘어서 창업해서 나가는 게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하는 퇴사를 꿈꾸는 회사가 저희 회사예요. 그렇게 그 소개 문구에도 적고. 근데 어쨌든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썼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친구도 블로그에 지금이 이제 한 3, 40명 들어와요. 하루 방문자가. 근데 이미 학교 가서 교육도 엄청 많이 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아볼 때는 이 사람 우리가 뭐 예를 어떤 강사를 찾는다고 해볼게요. 뭐 특정 분야의 강사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강의를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찾는데 그럼 네이버 검색하겠죠? 아까 이야기한 미니멀 라이프 강사. 그럼 거기 내 블로그가 뜨면 돼요. 그게 네. 끝이에요. 그러면 그 강사 들어와 보겠죠? 섭외하시는 분이. 들어와 봤을 때 글 한 개 띡 있으면은 섭외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을 이제 그때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오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내 채널에 내 정체성, 자기 선언문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섭외 전화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안 해보고 에이야 뭐 그 10명 오는데 올까봐 그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직원은 대학교 강연했고 고등학교 강연했고 백화점 이런 데서도 강연하고 강연도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다 되는 건데 안 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이긴 합니다. 결국에 그리고, 네. 쌓아놔야 맞아요. 그 사람의 신뢰도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유튜브 구독 누를 때도 뭐 동영상 3개 올려져 있는 거 구독 안 누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쌓아지는 시간값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풀입니다. 풀이는 뭐냐면 월천을 버는 순간부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월천을 벌게 되면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시간을 돈으로 남의 시간을 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쌓으면서 반복했던 시간들을 이제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그 내가 썼던 시간을 빼올 수 있죠. 네. 그럼 그 빼온 시간 값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와 비슷한 곳과 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미니멀 라이프로 계속 가자면 예전에는 뭐 원룸만 했는데 이번에는 소형 아파트로 가자. 네. 이래서 저 결혼했어요.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고 소형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내가 채널에서 원룸에서 판매하는 물건만 팔았는데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물건만 팔았는데 이제는 원룸 계약하시는 분이랑 이거 콜라보 해가지고 또 뭔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하나씩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탐험을 해서는 안 돼요. 이 탐험과 개척의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원룸 집과 관련된 거를 해왔던 채널인데 갑자기 뭐 주식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미지의 영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크게 하면 망하면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과 관련된 거를 바로 옆에 거를 개척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월천을 벌어서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간으로 사오자. 그래서 그 확보된 시간으로 내가 이제 옆으로 확장을 해 나가자. 근데 이 확장할 때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탐험가가 아니라 내 주변부터 개척할 수 있는 개척자의 영역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넓혀 나가면은 저는 창업이 완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제가 참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말로써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책에는 잘 정리해서 담아놨으니까 네. 저는 그 과정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부자가 되는 거는 뭔가 특별함이거나 재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자기의 의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방법도 몰라서다. 네, 맞아요. 방법을 몰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목표를 했던 게 뭐냐면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를 단 한 명한테도 안 듣겠다. 안 해서 못했다라는 소리를 듣지는 들었지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어요 대표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책 한 권으로는 내가 반드시 그 소리는 이제는 안 듣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미션도 다 짜놨고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좀 한 번쯤은 자기 선언문을 작성해 보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네.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사실 저희 채널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재테크든 뭐든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서 맞아요. 이 채널들을 보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거부터 바꿔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부자가 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엔드와 엔드라고 좀 자주 표현을 하거든요. 엔드와 엔드. 네, 엔드와 엔드인데 한 첫 번째 엔드를 끝낼 엔드, END고 뒤에 엔드는 AND, 더할 엔드인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더 시작을 많이 해야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새로운 일을 개척해서 이어나가는 사람이기보다는 지금의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값이나 내가 노력 들일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거 남이 좋다라는 것만 자꾸 더하기 때문에 네. 부자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 봐요. 제가 만나본 부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일을 벌일 때 그 일에 대한 성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내가 지금 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 그렇게 하고 새로운 일을 벌이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환경에 대한 인정과 엔드를 정확하게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지? 그리고 내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지? 내가 주식이 어울리는 사람인가? 뭐 자기선 업문도 한번 써보면서 내가 창업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먼저 정의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냥 요새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다 습득해서 내 걸로 다 만든다라는 욕심은 진짜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봐요. 이것저것 다 안다라는 거는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성향에 대해서 먼저 엔드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는 사람이고 나는 여태까지 주식 투자를 뭐 공부를 해왔나, 부동산을 공부해왔나, 창업을 공부해왔나, 나는 어떤 걸 공부했으면 좋은 사람인지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찾아다니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엔드가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새로운 엔드를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남이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에서 돈 벌 방법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서 뭔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끄집어내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야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부자의 시작이 맞아요. 된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돈은 너로부터다라는 책에 2년 전에 썼는데 네. 이게 소설로 돼 있다 보니까 읽고 재밌는데 대표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진짜 2년 동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번에 나온 책에서는 그걸 공식화시켰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잘 고려해가지고 한번 본인들의 인생도 바꾸는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봉 작가님 모시고 부자와 돈의 본질 그리고 또 주식 얘기 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이거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